안녕하세요. 오늘은 2장 그림책의 정의 및 구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림책의 구성에서 본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 그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 또 내용과 그림의 예술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본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죠. 특히나 조금 더 우리가 집중했던 부분이 주변 텍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본 텍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들, 그리고 글과 그림이 또 내용과 그림이 어떻게 예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입니다.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는 우리 주변 텍스트가 아니죠. 본 텍스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서정숙은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조금 했더니 그림책에 나타나는 어떤 관계들을 발견해냈어요. 글과 그림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그걸 토대로 유형화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가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분석 기준을 삼아서 동행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글과 그림이 연결되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비동행이라고 보고요. 이걸 비동행 관계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동행 관계를 다시 결합적 동행과 또 보완적 동행 관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표 내용에서 한번 보시면 이야기 진행을 위해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 구분해 놓았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과 그림이 같은 방향이다 라고 하면 동행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글과 그림이 따로 간다 라고 하면 비동행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과 그림이 같이 가는 동행관계에서 동행관계를 조금 더 두 가지로 나눠보면 결합적 동행과 보완적 동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동행 관계를 살펴보면 영감, 아이러니, 대입법을 씁니다. 이 대입법에서는 인물, 사건, 시점, 장르 대입법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림체계 구성에서 글과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본 텍스트에 해당하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또 굉장한 재미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관계와 비동행관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동행관계들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행관계에서 결합적 동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적 동행은 글이 주요 서사를 이끌고 그림은 분위기를 돋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스토리라인은 글이 이끌어가고요. 글에 맞추어서 그림은 분위기를 돋구는 걸 결합적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합적 동행의 첫 번째 예는 서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글 텍스트가 하는 이야기를 그림이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을 서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소녀는 할머니를 붙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순무를 잡아당기고 잡아당겼는데 순무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라고 여기 글이 있죠. 자, 글대로 그대로 뭐예요? 하나하나 그림을 섬세하게 묘사하듯 그려나갔죠. 자, 이게 서술의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에 따라서 글은 스토리라인을 만들면서 그림은 같은 방향이죠. 그쵸? 그리고 글 텍스트가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해 놓은 걸 서술이라고 합니다. 결합적 동행의 두 번째 예시는 집약입니다. 우리가 결합적 동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이 조금 서사를 이끌고 그림이 돕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집약은 많은 글 텍스트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 그림을 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경을 좀 생략하고 초점화하는 사물이나 인물을 그리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영화 그림책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해님 달린 그림책 보이시죠? 이 해님 달림에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어떤 장면일 것 같으세요? 호랑이가 입을 떡하니 벌리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기에 무서운 호랑이 표정이나 거대한 몸집 또는 그 앞에 잔뜩 겁먹은 채 주눅 들어있는 엄마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에
입을 크게 벌린 호랑이 입만 그려서 유아가 호랑이나 엄마 펜에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호랑이가 입을 딱 벌렸을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떡이 없다고 엄마가 얘기하죠. 그러면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장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면, 여러 가지 글들 중에 딱 하나의 어떤 것에 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미지화하고 이것들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걸 결합적 동행에서 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글과 그림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행 관계에서 보완적 동행, 두 번째는 보완적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적 동행과는 달리 보완적 동행은 글 또는 그림만으로는 완성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글과 그림이 서로 도와줘야 이야기가 완성되는 걸 보완적 동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보완적 동행의 예에는 구체화, 부연, 확장, 교대 진행의 표현 방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화입니다. 자, 구체화는 그림이 글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유나 글 텍스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보면 아빠 머리 묶어주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림에 여기 이제 아이 이름이 은순가 그럴 거예요. 은수는 엄마 없는 동안에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글 텍스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무엇이요? 그림이 글 텍스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유나 글 텍스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엄마가 없는 거죠. 아빠랑 잘 지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엄마는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글에 대한 설명을 그림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림이 글 텍스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유나 그 텍스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애기 앞에 보면 커다란 가방이 있고요. 우리 아가 우유병 있고 또 뭐 물티슈 있어요. 그리고 아가 옷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천정에는 모빌이 달려있네요. 자, 이런 걸 보면 엄마가 아기를 낳으러 갔구나. 그동안에 우리 은수는 아빠랑 잘 지내라는 말을 그림을 통해서도 잘 설명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보완적 동행의 부연, 두 번째는 부연인데요.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면 그건 부연입니다. 여기에 장화쓴 공주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벌거벗은 임금님 알고 계시죠?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손녀 이야기예요. 이제 이 옷은 검소하게 입지만 머리 모양은 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이야기 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공주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 모양을 바꿨대요. 이 머리 모양을 다양하게 바꿨다는 것을 옆에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머리를 따기도 했다가, 더듬이 모양을 했다가, 그쵸? 풀어 헤쳤다가, 꽃을 잔뜩 담았다가, 그쵸?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고 머리에 사과를 달아서 이렇게 꾸며주는. 그래서 이제 뭔가 등장인물이 행동을 했을 때 그림으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과 그림이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완적 동행의 세 번째는 확장입니다. 확장은 글 텍스트의 내용으로부터 전진된 내용을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다음번에 어떤 일이 어떤 그림으로 연결될 거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힌트를 주는 걸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만인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만이가 좁은 빌라에서 살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방은 어떻게 꾸밀 거야 하고 커다랗게 막 꿈을 꾸면서 이제 어쨌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만인의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인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 옆에 오른편에 보시면 흑백으로 그림 그려진 데 보이세요? 식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뭔가 싱크대 같은 것도 보여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이렇게 흑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뭐예요? 전진된 내용을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이야기로 전개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흑백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죠. 그래서 전진된 내용을 그림이 보여주는 걸 확장의 방법을 썼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장면 한번 볼게요. B라고 되어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자, 바로 보이죠? 이 옆에 있는 그 A에서 보였던 흑백 장면이 B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주방이 보이죠? 자, 주방에서 또 흑백 장면 보이죠? 자, 바깥에 계단이 보이고 멍멍 강아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 뒤에 장면은 광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당을 건너 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또 설명이 되는데요. 이렇게 앞서서 어떤 장면이 또 펼쳐질 건지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완적 동행에서 네 번째 예는 교대 진행입니다. 자, 교대 진행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글 텍스트에서 이제 그림으로 전환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로 시작했지만 귀결은 그림으로 되는 것, 글 텍스트 없이 그림만으로 이야기하는 걸 교대 진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중 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동시를 기반으로 한 책이에요. 엄마가 우리 여기 빨간색 치마 입은 아가한테 지금 몇 시인지 동네 할아버지한테 묻고 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네 슈퍼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몇 시에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넉 점 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넉 하면은 4시죠. 점 반이면 4시 30분을 이야기해요. 할아버지가 4시 30분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4시 30분이라는 걸 알고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놀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저녁이 뉘엿뉘엿 돼서 들어와요. 근데 할아버지가 넉 점 반이래, 4시 반이래 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텍스트로 시작했다가 전체적으로 뒷장면은 다 그림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처음은 글에서 시작했지만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전환되는 걸 교대 진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는 동행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동행관계는 글과 그림이 어쨌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비동행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비동행관계는 글과 그림이 약간 관련이 없이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관계가 없는 걸 이 비동행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과 그림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게 훨씬 더 영아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비동행 관계는 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글과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뭘까라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감이라는 방법이 이 비동행 관계에서 첫 번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 오는 날 집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비 오는 날 혼자 집보는 여자아이가 느끼는 두려움, 정서를 작가의 영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수채화로 막 이렇게 번지듯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글 텍스트를 충실하게 옮기거나 그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인 어떤 정서, 기분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 표현해내는 것에 좀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엄마가 얼마큼 왔는지 보고 와 라고 하는데 그냥 띵 하고 풍선이 하나가 날아가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 풍선이 엄마를 보러 가는 건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글과 그림이 딱 매칭이 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풍선은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 풍선을 넣은 걸까?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작가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글과는 좀 다른, 그쵸? 글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 오는 날의 집보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등행 관계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가 불일치를 보임으로써 독자에게 유머를 주거나 풍자를 느끼게 하는 건데요.
요 알도라는 그림책은 그걸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알도라는 친구는 여기서도 그림책에서 보지만 엄마와 놀이터에도 가요. 그쵸? 놀이터에도 가고 어쩌다가는 외식도 한대요. 그럴 때에는 정말 신이 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표정은 별로 신나 보이지 않아요. 되게 반대죠. 정말 신난다고 하는데 아이 표정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그네 타는 아이들에게 꽂혀 있고, 가끔 뭐 정말 외식도 해. 근데 정말 너무 신나라고 하는데 정말 신나는 아이 표정 같진 않아요. 이 아이는 어딜 보고 있어요? 친구들을 보고 있죠. 자, 이렇게 정말 신나는데 신나지 않고, 그쵸? 가끔 놀이터를 가는데 엄마랑 가는데 엄마랑 가는 것보단 친구가 놀이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보이는. 그래서 글과 그림이 다르죠. 불일치함으로써 독자에게 유머를 주거나 아니면 이 뭔가 반대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동행 관계의 세 번째 예시는 대위법입니다. 대위법은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가 별개의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의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위법은 음악 용어잖아요. 서로 다른 음인데 이 강대강의 음악이 합쳐 동시에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과 그림이 동시에 나오긴 하지만 서로 다른 그림들이 별개의 이야기를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독특한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물대입법인데요. 대표적인 책으로는 로지의 산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에는 암탉 로지가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맨 끝에는 닭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오로지 책의 그림에만 여우가 로지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잡아먹으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에는 동네 산책하는 것만 나오는데 그림에는 여우가 로지를 잡아먹겠구나 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글과 그림이 조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건 대입법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되어 있죠. 이 글에서는 식구들이 없는 사이에 베란다에 있던 토끼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혼자 재밌게 노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글은 그래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일까요? 식구들이 누가 똥 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끼가 열심히 놀면서 똥을 여기저기 온통 집안에다 뿌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맨 마지막 장면을 다시 누가 똥을 쌌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서 어디에 똥을 쌌는지를 다 보겠죠. 얼마큼 누가 얼마큼 어디다가 쌌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건 대입법이라고 해요. 글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림에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쵸?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그림과 글이 그쵸? 별개의 것이지만 조금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재밌는 요소를 주는 게 사건 대입법, 인물 대입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점 대입법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가진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위하는지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정작 그림은 우리 강아지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성가신 행동을 하는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보여줘요. 그림은. 미쳐 날뛰는 거죠. 이 강아지가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가족들이 다 넋이 나가요. 자, 이걸 3인칭 그림 시점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글은 뭐예요? 1인칭 강아지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약간 시점이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르대입법인데요. 설리아 목욕은 이제 그만이란 책인데 이 책의 왼쪽 페이지에서는 엄마의 잔소리, 현실이에요. 현실. 막 현실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채화에 조금 펜으로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림들이 나온다면 오른쪽 페이지는
셜리가 목욕을 하는 동안 상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풀 컬러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색깔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현실, 하나는 뭐예요? 상상. 이렇게 해서 글씨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오른쪽 페이지는 아예 상상으로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르적인 어떤 서로 다름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위법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책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그죠. 글과 그림의 어떤 대조적인 것들을 통해서 동행관계가 아닌 좀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지 산책은 인문대입법 로지 산책 잠깐만 볼게요. 여기가 로지예요. 여기 그림은 없지만 여우가 따라다니는 장면이 보이시죠? Rosie the hen went for a walk. 로지가 산책을 나왔대요. 여우가 졸졸 따라가요. Across the yard, 마당을 가로질러서 around the pond. 연못을 돌아서 자, 그래는 여우가 없고 그리는만 여우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결국에는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가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여우는 로지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사건 대위법에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토끼가 있고요. 또 토끼가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런 거 보이세요? 책 앞에? 점.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갔죠. 뭐 먹을 만한 게 없을까? 냉장고를 뒤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똥 보이시나요? 어떤 책을 읽어볼까? 서재 갔다가 여기 똥 보이시나요? 젓가락이 그렇게 긴 젓가락 뭐라고 해요? 젓가락 밑에 똥.
근데 똥 쌌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집에 돌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날 집안 식구들이 말해요. 왜 집안 구석에 소개똥이 있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시점 대입법을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안돼예요. 안돼라는 강아지가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식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보여주죠. 그런데 식구들은 안돼가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쵸? 안돼 이 책 한번 써니쌤이 오늘 준비한 동화책은 안돼 예요. 써니쌤이 오늘 준비한 동화책은 안돼 예요. 글과 그림은 마르타 알테스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한국말로 이순영 선생님이 옮겨주셨대요. 이 책을 만든 회사는 북극꿈 출판사예요. 이 책의 책등은 아주 얇아요. 아주 작게 안 돼 라고 적혀 있고요. 작가님 이름과 출판사도 아주 작게 적혀 있어요. 책 등이에요. 이 강아지는 가족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답니다. 가족들은 분명히 이 강아지를 정말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대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바코드. 써니쌤은 이 책을 2015년에 9,000원을 주고 샀어요. 안 돼. 동화 나와라. 야! 앞표지 면지예요. 강아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네요. 속표지예요. 안 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돼예요. 저는 엄청, 아니 정말 착하답니다. 얼마나 착한지 우리 가족들은 언제나 제 이름을 불러요. 안 돼! 밖에 나가면 가족들은 제 덕분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쵸? 가족들이 먹기 전에 음식이 괜찮은지 제가 먼저 맛을 봐요. 안 돼! 식구들은 굉장히 난감해하죠? 마당에 숨겨진 보물을 가족들에게 찾아주기도 해요. 안 돼! 어때요? 안 돼! 저는 가족들을 이렇게 위해 책은 끝이 항상 납니다. 몸치장을 한답니다. 네.
셜리와 목욕은 이제 그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셜리는 마리쌤입니다. 상상을 하고 엄마는 현실 셜리와 이야기를 목욕은 합니다. 이제 그만이라는 그러면서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현실에서는 글과 그림의 굉장히 관계에 조금 대해서 알아볼게요. 차분한 이 수채화의 그림책은 펜으로 존 된 버니엠의 그림이 있다면 그림책입니다. 앞으로 상상은 존 굉장히 버니엠도 컬러풀하고 앤서니 예쁜 모습을 볼 수 브라운처럼 있어요. 자주 소개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셜리와 목욕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과 지금 표지에 있는 그림이 마리쌤입니다. 어울리나요? 오늘은 정말 다른 느낌을 주고 그만이라는 있죠. 그림책을 함께 셜리와 보면서 목욕을 이제 글과 그만하자는 그림의 관계에 관계에 대해서 왜 셜리는 알아볼게요. 말을 이 타고요? 그림책은 존 버니엠의 그리고 그림책입니다. 셜리가 지금 앞으로 입은 옷을 존 한번 버니엠도 보시겠어요? 앤서니 앞에 브라운처럼 자주 있는 소개하도록 기사님은 마치 전쟁터에 제목을 나가는 한번 것처럼 볼까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셜리와 목욕은 이제 셜리는 그만이라는 수건 한 장만 제목과 걸친 모습이죠. 지금 표지에 있는 마치 그림이 목욕을 어울리나요? 정말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모습이죠. 셜리와 아이들하고 목욕을 이제 그만하자는데 제목을 읽고 왜 표지를 셜리를 읽는 연습을 말을 하시는 게 타고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셜리가 한 지금 것처럼 입은 옷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과 표지가 앞에 있는 기사님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갑옷을 입고 있는데 셜리는 수건 한 장만 걸친 모습이죠. 마치 목욕을 하다 나온 것 같은 모습이죠. 아이들하고 제목을 읽고 표지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제목과 표지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아주 자세히 봐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림책들이 아이들이 표지를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안쪽을 살펴볼까요? 자, 면지인데요. 면지를 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파이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아니, 목욕은 이제 그만인데 또 파이프 그림들은 왜 면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을까? 하면서 면지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오른쪽 끝쯤에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말이 그려져 있죠. 이 말이 지금 어딜 따라가고 있나요? 파이프 관을 따라가고 있죠. 뭔가 아까 표지에 봤던 그 말이 가는 길과는 달라 보이는데 도대체 왜 파이프관일까?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셜리와 목욕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과 함께 또 동일하게 말이 달리는 모습이 저 멀리 멋진 초원에서 달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엄마가 셜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셜리야,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니? 지금 셜리가 목욕을 하고 있죠. 엄마는 수건을 가지고 오셨고 뭔가 잔소리를 하실 것 같죠? 저도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기 하기 전에 지금 내 말 듣고 있니?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머님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아마 같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볼까요? 지금 보세요. 엄마가 역시 잔소리 시동을 걸었죠. 다시는 욕조에 비누를 넣어두지 마. 알겠니? 하고 잔소리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셜리가 어디로 갔지? 이쪽 면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없죠? 옆쪽 면이 컬러풀하죠? 보시나요? 보시겠어요? 욕조 수도관, 아니 하수관 밑으로 쑥 내려가는 셜리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죠. 여기 욕조 안에 비누가 들어있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죠. 또 엄마가 한 말씀 하십니다. 셜리야, 목욕을 더 자주 해야 한단다 하시면서 엄마가 머리 손질을 하고 계시죠. 엄마가 안 쳐다보는 동안 셜리는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멋진 냇가까지 도착했어요. 하수관을 타고서 도착해서 환상의 세계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무 알겠지만 멋진 순간이죠. 글하고 옆에 있는 엄마가 또 한마디 그림하고는 하십니다. 굉장히 다르죠. 목욕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구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니? 그쵸? 그것도 잘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마치 현실의 셜리가 이야기를 말을 하고 남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림은 옆에 있는 그림은 전혀 다른 셜리는 엄마 말씀을 듣지 전혀 않고 다른 장르의 그림이 상상의 세계로 나오죠. 더 깊게 빠져듭니다. 수건 한 장만 걸친 채로 장르대입법을 나무 타기도 하고 뒤에 독특한 또 기사님들이 재미를 주게 상상 속 됩니다. 기사님들이 말을
안녕하세요, 마리쌤입니다. 오늘은 셜리와 목욕은 이제 그만이라는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그림책은 존 버닝햄의 그림책입니다. 앞으로 존 버닝햄도 앤서니 브라운처럼 자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셜리와 목욕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과 지금 표지에 있는 그림이 어울리나요? 정말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셜리야, 목욕을 이제 그만하자는데 왜 셜리는 말을 탈까요? 그리고 셜리가 지금 입은 옷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있는 기사님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갑옷을 입고 있는데 셜리는 수건 한 장만 걸친 모습이죠. 마치 목욕을 하다 나온 것 같은 모습이죠. 아이들하고 제목을 읽고 표지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제목과 표지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아주 자세히 봐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림책들이 아이들이 표지를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안쪽을 살펴볼까요? 자, 면지인데요. 면지를 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파이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아니, 목욕은 이제 그만인데 또 파이프 그림들은 왜 면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을까? 하면서 면지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오른쪽 끝쯤에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말이 그려져 있죠. 이 말이 지금 어딜 따라가고 있나요? 파이프 관을 따라가고 있죠. 뭔가 아까 표지에 봤던 그 말이 가는 길과는 달라 보이는데 도대체 왜 파이프관일까?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셜리와 목욕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과 함께 또 동일하게 말이 달리는 모습이 저 멀리 멋진 초원에서 달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엄마가 셜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셜리야,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니? 지금 셜리가 목욕을 하고 있죠. 엄마는 수건을 가지고 오셨고 뭔가 잔소리를 하실 것 같죠? 저도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내 말 듣고 있니?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머님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아마 같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볼까요? 지금 보세요. 엄마가 역시 잔소리 시동을 걸었죠. 다시는 욕조에 비누를 넣어두지 마. 알겠니? 하고 잔소리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셜리가 어디로 갔지? 이쪽 면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없죠? 아니에요, 있어요. 자세히 보시겠어요? 욕조 하수관 밑으로 쑥 내려가는 셜리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죠. 여기 욕조 안에 비누가 들어있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상상의 세계로 빠져든 거죠. 또 엄마가 한 말씀 하십니다. 셜리야, 목욕을 더 자주 해야 한단다 하시면서 엄마가 머리 손질을 하고 계시죠. 엄마가 안 쳐다보는 동안 셜리는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멋진 냇가까지 도착했어요. 하수관을 타고서 도착해서 환상의 세계로 빠져나옵니다. 너무나 멋진 상상이죠. 엄마가 또 한마디 하십니다. 목욕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구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니? 저도 잘하는 말이에요. 마치 셜리한테 하는 말을 남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때도 셜리는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상상의 세계로 더 깊게 빠져듭니다. 수건 한 장만 걸칠 채로 나무 타기도 하고 뒤에 기사님들이, 상상 속 기사님들이 말을 달리는 모습이 보이죠.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상상하게 되기도 하죠.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아쉬워요. 이거 끝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예상이 가시죠? 우리 셜리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서 환상의 세계를 적극 탐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엄마의 잔소리 현실 세계는 왼쪽에 표현하고 셜리의 상상의 세계는 오른쪽에 표현하는 글과 그림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어지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책을 만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고 병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제 나중에 이 그림책을 한 번에 보시고 또 한 번 더 보시면
아, 이야기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이야기가 끝까지 펼쳐지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면지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면지 보시면 지금 또 똑같이 파이프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왜 파이프관이 그려졌는지 알겠다. 셜리가 환상의 세계로 가는 길을 표현한 거구나. 우리가 그림책을 통해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어떤 그림책이었죠? 셜리와 목욕은 이제 그만이라는 그림책으로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책 읽기 시간, 행복한 그림책 읽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책 구성에서 내용과 그림의 예술적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색을 또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색은 사회문화적, 심리적, 관습적 정해진 표현 방식이 있어서 작가의 상상력이 다른 예술적 요소에 비해서 좀 덜 발휘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림책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해내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덜 발휘하는 분야가 된다고 하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학견별로 좀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색도 있고 짙으면서 밝은 색은 좀 즐거움이나 희망을 나타내고 흐리면서 어두운 색은 슬픔이나 두려움, 빨간색은 분노나 열정, 파란색은 파란색, 초록색은 시원함, 차가움, 검은색은 고통, 괴로움, 이런 여러 가지 색들이 느껴지는 일반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림책에도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색은 그림책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은 인물의 대조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태양의 악사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태양에게 잡혀가 있는 악사들을 바람이 구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람은 이 파랑색, 대조를 이루는 파랑색, 태양은 빨강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비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인물의 대조를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파랑색, 빨강색, 극명하게 딱 드러낼 수 있게 해서 뭔가 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색은 인물의 정서 변화를 포함해서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소피가 정말 화나면 정말 화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피가 정말 화나니까 어디요? 빨개요. 지금 배경이 빨갛습니다. 언니 때문에 화가 굉장히 났어요. 소피가. 그래서 언니에게 고릴라 인형을 뺏기면서 넘어지게 돼서 소피는 많이 화가 났죠. 소피의 화난 상태가 활활 불타오르듯이 빨간색 배경, 글씨, 윤곽선으로도 표현이 되고 화를 가라앉히고 편안해진 상태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갔다가 와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있다가 좀 평정심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등장인물의 정서 변화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소피가 한창 놀고 있는데 언니가 고릴라를 움켜잡았어요. 내 차례야. 아니야. 소피가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언니 차례다, 소피. 언니가 고릴라를 낚아채는 바람에 소피가 트럭 위로 엎어졌어요. 이런, 소피가 진짜 화가 났어요. 소피가 발을 쾅쾅 굴러요. 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그 부분을 부숴버리고 빨갛게 표현해내는 게 싶어요. 보이시죠? 와장창. 색으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피가 벌겋게 시뻘겋게 소리쳐요. 으악! 소피는 막 터져 오르는 화산이에요.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문을 쾅 닫고 나와 달려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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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앉을 때까지 달려요. 그런 다음 스트레스를 숲을 달리면서 훌쩍 풀어내는 것 아주 같아요. 잠깐 울어요. 울기도 하고. 이제 소피는 바위를, 나무를, 그리고 고사리를 봐요. 지저귀는 쳐다보네요. 새소리를 들어요. 그러고는 늙은 너도 밤나무를 찾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요. 평정심이 소피는 머릿결을 느껴지시나요? 어루만지는 산들바람을 느껴요. 일렁이는 물결을 내용과 그림의 예술적 요소에는 세 개의 또 표현해내는 것은 시간의 변화를 표현해냅니다. 이상한 화요일은 글씨가 없어요. 그런데 글이 거의 없는데 밤부터 아침에 일어난 일을 그림 텍스트로 표현한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을 통해서 밤부터 새벽까지 일어난 점점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보시면 내용의 극화라고 되어 있네요. 흑백 그림이나 한 가지 색조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놓고서는 이야기 주제에 무게를 싣는 그림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흑백 그림인데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채색을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극적 효과를 꾀하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여기 모두 행복한 날이 그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에 노란 꽃이 핀 것, 이런 것들이 내용의 극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째로 색은 모드 전환의 역할을 합니다. 아시방 7동무 장면에서 모든 장면들은 채색이 되어 있지만 단 한 장면만 흑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빨간 조건 아가씨가 꿈을 꾸는 장면을 이렇게 색으로 다르게 해서 표현해낸 거죠. 전체적으로 채색이 되어 있지만 꿈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채색이 안 되어 있는 흑백으로 표현해내는 거. 이게 이제 모드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 이 두 가지 세계를 이렇게 조금 표현해낸 것 같아요. 모두 전환해서.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구분해서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채색은 현실 세계, 동물은 없지만 유채색은 환상의 세계, 동물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동물원에 갔는데 우리 동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엄마가 잃어버리는 순간 아이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서 동물원 너무 재밌었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죠. 잃어버렸지만 찾았을 때. 이렇게 조금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좀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좀 극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현실의 동물원은 동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 아이가 현실에서 상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쵸? 상상으로 넘어가는 과정. 상상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변해요. 모든 동물들이 다 정글 같은 데서 나와서 놀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이렇게 분명하게 색으로 대비를 해줍니다. 이 책에서는 또 이 예술적인 요소로 선을 많이 쓰는데요. 직선과 곡선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고릴라라는 책에서는 자해되고 그린데 똑바른 수직선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런 선이 주는 딱딱함,
단절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자기 일만 하고 딸의 요구에 대해서 무심한 아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기에 아빠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딸, 이런 둘의 관계로부터 오는 냉랭함을 반듯한 그런 직선들로부터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책에서는 표현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직선을 많이 썼죠. 이런 냉랭함, 아빠의 딱딱함, 거리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직선을 좀 사용했습니다. 잠이 안 오니 작은 고마의 책에서는 선들이 사용되는데 고릴라와의 선과는 굉장히 좀 사뭇 다르죠. 곡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큰 곰의 몸을 이루는 곡선, 그림의 틀 이런 곡선들은 큰 곰의 작은 곰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어쨌든 느낌적으로 좀 다르고 그쵸? 느낌도 다르지만 그 작가가 표현해내고자 하는 따뜻함 이런 것들, 거리감, 차가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선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예술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은 또 단정한 선, 산만한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스 럼피우스는 어때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한 선이죠. 선의 흔적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태 간의 구분이 단정하여지지 않았고 할아버지에게서 손으로 세대에 걸쳐서 가르침이 전수되는 차분하면서 잔잔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이제 단정한 선들이 보여지는 이 미스 럼피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들이 또 그림책에서 여러 가지 그쵸? 예술적인 요소로도 활약을 하고 그 선들을 파악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구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예술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정한 선, 산만한 선을 보시면 앵무새 11마리에서 보시면 이 산만한 선이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앵무새 10마리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기보다는 좀 독자와 놀이를 시도하는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죠. 쓱쓱 그린 듯 다소 산만해 보이는 손으로 된 그림책, 숨은 그림 찾기 책같이 이렇게 좀 약간의 그 게임북 같은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아끼는 10마리 앵무새를 한 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집 곳곳에 숨어있는 10마리의 앵무새를 그림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찾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선은 굵고 힘찬 선, 가늘고 약한 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재미를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 뛰어난 메뚜기는 굵은 부츠로 망설임 없이 단숨에 그런 듯한 힘 있는 선율들 이런 것들 선들이 이제 보이시죠. 살벌한 양육강식의 세계, 또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도약, 메뚜기 자신의 내부에 잠재한 힘을 발견해서 주제가 힘찬 선에 그쵸?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힘찬 도약, 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선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굵고 약한 선에서 이제 약한 선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메뚜기와는 달리 지각대장 조는 선생님 앞에서 굉장히 힘 빠지고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가늘고 약한 선으로 그려진 아이는 누구겠어요? 주원이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고집스럽게 보이는 분은 이제 선생님인 거 보이죠? 색깔도 까매요. 그쵸? 선생님이 앞에서 잔뜩 주눅 들어있는 아이의 심리를 느낄 수가 있죠. 그쵸? 선생님은 엄청 크고 진한데 아이는 진하지 않고 작아요. 이렇게 가늘고 약한 선, 굵고 힘찬 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선 중에서 빠른 선과 유연한 선입니다. 달려라는 책에서는 심심하게 늘어져 있던 동물들이 공룡이 달려라고 한마디 하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놀았다 하면서 만족하는 내용의 그림책인데요. 좀 독특하긴 한데 달려라고 했을 때 바람처럼 달리는 표현을 이렇게 또 재미있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책이죠. 내용과 그림의 예술적 요소 세 번째는 배치입니다. 이 배치는 글자를 어디에 넣고 그림을 어디에 넣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한 권의 그림책 안에서 글자와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배치한 그림책도 있고요. 또 다양한 배치 방식을 사용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글과 그림 배치 또한 이야기 내용이나 감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첫 번째 예가, 배치의 첫 번째 예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 간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에서는요, 맥스가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괴물들이 사는 상상의 나라에 다녀오는 이야기입니다. 맥스가 상상의 세계로 점점 깊이 빠져들음에 따라서 그림의 크기가 점점점 커집니다. 한쪽 페이지만을 차지하던 그림이 양쪽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커지고 글자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이후 글자 없이 그림만 양쪽 펼쳐짐 가득 3장 이어지다가 현실로 돌아올 즈음에는 그림이 작아지고 글자는 다시 아래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의 배치만으로도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 간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인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괴물 같은 장난꾸러기 맥스를 만나볼 거예요. 괴물 같으니까 괴물들과 참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괴물 나라로 가게 된답니다. 시공 주니어 모리스 샌닥.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했지. 꽝꽝꽝. 이런 장난도 했고, 널 잡아먹을 거다. 엄마가 소리쳤어. 이 괴물딱지 같은 녀석. 맥스도 소리쳤지.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그래서 엄마는 저녁밥도 안 주고 맥스를 방에 가둬버렸대. 바로 그날 밤에 맥스의 방에선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했지. 나무와 풀은 자꾸자꾸 자라났고 나뭇가지가 천장까지 뻗쳤지. 이제 맥스의 방은 세상 전체가 되었어. 맥스는 맥스호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 밤새 항해를 했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어. 맥스는 꼬박 1년쯤 항해한 끝에 괴물나라에 도착했지. 맥스가 괴물나라에 배를 대자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부드득 부드득 갈고 무서운 눈알을 뒤로 떼고 무서운 발톱을 세워 보였어. 맥스는 호통을 쳤지. 조용히 해! 맥스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괴물들의 노란 눈을 노려보았어. 맥스는 마법을 써서 괴물들을 꼼짝 못하게 한 거야. 괴물들은 깜짝 놀라 맥스 보고 괴물 중에 괴물이야! 라고 했지. 괴물들은 맥스를 괴물나라 왕으로 삼았어. 맥스는 큰 소리로 외쳤어. 이제 괴물소동을 벌이자! 꿍꿍 꾹깍 꾹깍 꿍꿍 꾹깍 꾹깍 꾹꾹 꽉깍 우악 우악 우악. 밤새도록 괴물들과 신나게 노는 맥스. 정글 속에서 나무도 타고 괴물들과 어울려서 노는 맥스를 상상해봐. 괴물들의 어깨에 올라타 맥스는 괴물들의 왕이 되었거든. 이제 그만! 맥스는 이렇게 외치고 저녁도 안 먹이고 괴물들을 잠자리로 쫓아버렸어. 괴물나라 왕 맥스는 쓸쓸해졌지. 맥스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그때 머나먼 세계 저편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 마침내 맥스는 괴물나라 왕을 그만두기로 했어. 괴물들은 울부짖었어. 제발 가지마. 가면 잡아먹어버릴 테야. 우린 내가 너무 좋단 말이야. 맥스가 말했어. 싫어.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푸드득 깔고 무서운 눈알을 뒤룩대고 무서운 발톱을 세워 보였어. 하지만 맥스는 재빨리 배에 올라타서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지. 맥스는 1년을 거슬러 오르고 석 달, 2달, 한 달을 거슬러 오르고 하루를 거슬러 오르면서 항해를 했어. 그날 밤에 맥스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 저녁밥이 맥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어. 와, 맥스는 정말 괴물 중에 괴물인가 봐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와 아빠, 가족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맥스의 집이 최고였나 봐요. 그리고 역시 사람들이 먹는 따뜻한 저녁밥이 최고겠죠.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책으로 또 만나요. 세 번째는 배치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동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정적인 분위기를 또 조성해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의 긴 여행은 손자 시점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서술한 그림책이에요. 그림을 위에 글 아래에 넣어서 마치 사진 하나에 대한 기억을 적어둔 사진첩을 보는 듯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치는 리듬감을 주기도 합니다. 곰사냥을 떠나자는 책에서는요. 왼쪽 페이지 윗부분에 곰 잡으러 간단다는 큰 곰 잡으러 간단다. 날씨도 정말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라는 글자 텍스트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왼쪽 부분은 어라 풀밭이잖아. 넘실대는 길다란 풀. 그 위로는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날 수 없네. 같이 곰 잡으러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적혀 있고 같은 페이지 아래에도 풀밭을 해주고 나가면 되잖아 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들이 적혀져 있죠. 그러면서 점점점 글자가 커지고 점점점 글자가 작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동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리딩감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곰사냥을 떠나자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곰 사냥을 떠나자.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라, 풀밭이잖아. 넘실대는 기다란 풀잎.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풀밭을 헤치고 지나가면 되잖아. 사각, 서걱, 사각, 서걱, 사각, 서걱.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라, 강이잖아. 깊고 차가운 강물.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강물을 헤엄쳐 건너면 되잖아.
네 번째는 그림틀입니다. 그림틀은 지면에서 그림과 그림 외 공간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림 가장자리에 윤곽선이 있을 수도 있고 윤곽선 없이 그림과 그림의 공간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그림틀의 다양한 기능은 첫 번째, 거리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들먼이라는 분은 그림틀이 그림을 더욱 단정하고 덜 역동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할아버지의 긴 여행처럼 지면하고 그림하고 테두리를 딱 둘러 놓았죠. 그래서 조금 덜 역동적으로 보이고 더 단정하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메비우스는 틀이 있는 그림은 세계를 밖에서 바라보는 제한된 눈을 제공하고 틀이 없는 그림은 그림 속에서 총체적으로 경험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리감을 주고 주지 않고의 차이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림틀은 시간의 경과 효과도 주게 됩니다. 그림틀은 그림 텍스트의 서사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로 구분된 그림 하나하나가 일어난 사건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의미를 만듭니다. 이 수복 수영장의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조각조각 난 요 4개의 텍스트, 요 그림 하나하나들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수박 수영장, 안녕달 그림책, 장비. 여름 햇볕이 한창 뜨거울 때 수박이 다 익었습니다. 치직, 치직, 쩍. 아직 아무도 없나 보군. 으쌰, 착. 수박 수영장을 개장할 때가 왔습니다. 오. 석석석석. 소. 휙. 탁. 으쌰. 시원하다. 아유, 덥다. 옆 동네 코코넛 수영장도 개장했다던데. 지금쯤이면 수박 수영장도 개장했겠지요? 그러게요. 올해 수박 수영장은 어떠려나? 작년에는 씨가 너무 많아서 수영하기 힘들었는데. 흐흐니 오숙도 신났네. 어디가? 수박 수영장에? 야! 안녕하세요. 어머! 야, 가자! 보인다! 우겨겨겨겨겨! 이야, 저거 봐! 이야! 으쌰, 으쌰. 우와! 석! 차가! 석! 나, 야! 석! 석! 구해줘! 석! 하지마! 벌써 시작했네? 저거 봐! 받아라 수박폭탄! 야! 하하하! 찰퍽! 모두 함께 찰퍽찰퍽 밟으면 붉고 투명한 수박물이 고입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질 즈음 그가 옵니다. 롤롤롤롤롤롤롤롤. 올해도 구름장수의 구름양산과 먹구름 샤워는 인기가 많습니다.
시원해. 할아버지, 올해는 미끄럼틀 만들어주세요. 응? 이만큼 크고 이만큼 빠른 미끄럼틀이요. 그래, 좋지. 으쌰, 으쌰, 으쌰. 와! 싹 간다. 어느덧 저 너머로 해가 집니다. 세상의 색도 지고 명수야 집에 가자. 네, 진이야 집에 가자. 네. 마지막 아이마저 떠나면 수벅 수영장은 문을 닫습니다. 석. 하지만 괜찮아요. 수박 수영장은 내년에 또 열릴 테니까요. 끝. 그림틀의 효과로 세 번째는 초점화입니다. 그림틀을 사용하면 특정 인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고요. 또 그것들을 주의 기울일 수 있게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장난꾸러기 개미 2마리에서 보면 굉장히 초점화되면서 작은 것들이 딱 집중하게 되어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틀을 사용하면 강조, 또 호기심 유발, 궁금증 유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림틀은 네 번째 서사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림틀은 허구 서산의 환경세계와 현실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상한 자연사 박물관은 비 오는 날 자연사 박물관 안으로 들어온 새가 공룡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내용의 그림책인데요. 그림 텍스트는 그림틀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가 박물관 안에서 공룡 뼈들 사이사이를 날아다니는 어느 순간 그림틀은 점차 사라지고 배경은 어느새 공룡 시대에 살던 그 시대로 바뀌어서 공룡들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다시 그림틀이 생기면서 장면은 다시 현실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틀이 있고 없고의 어떤 그런 차이로 서사와 현실을 넘나드는 허구의 서사와 또 현실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그림틀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양과 형태입니다. 둥근 모양, 뾰족한 모양, 조화로운 모양과 부조화 모양 이런 것에 따라서도 그림책 분위기, 느낌,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큰 모양일수록 더 중요한 대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모양이 선명한지, 흐릿한지, 단순한지, 상세하거나 화려한지, 자유롭게 흐르는지, 고정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뱅은 수평 모양은 안정감과 조용함, 수직 모양은 흥분,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각선 모양은 움직임이나 긴장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동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해줍니다. 그리고 뾰족한 모양은 어때요? 날카로운 대상을 연상시키고요.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하죠. 또 둥글고 굽은 모양은 편안함, 안전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나누어진 게 사랑에 빠진 개구리라는 책이 나와요. 이 사랑에 빠진 개구리라는 것은 초록색 개구리와 하얀색 오리가 서로 사랑 나누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다른 존재감을 서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좀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어려운 철학적인 주제를 편안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저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오리들에게 길을 비켜주세요 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는 작은 오리들이 엄마 오리를 따라가죠. 그리고 멀리 보이는 것들은 작고 또 가까이 있는 것들은 크게 보이는 원근법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원근법에 기초한 입체적인 모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의 모습이나 우리 가족의 모습이 마치 인간 가족처럼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배경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입체적인 모양으로 된 그림책은 사실적인 어떤 것들을 느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를 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질감입니다. 그림책의 매체는 굉장히 2차원적인 표현에 거친 부드러움, 밋밋한 섬세함, 견고함, 차가움, 따뜻함 이런 느낌들을 부여합니다. 그림책 중에는 한 가지 매체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매체를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감을 잘 활용하면 또 책의 어떤 느낌, 또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감을 잘 표현한 책들을 한번 살펴봐 보면요. 말괄량이 기관차 치치는 목탄을 사용했고요. 나랑 같이 놀자는 연필을, 또 별나게 웃음이 많은 아줌마는 펜을 사용해서 뾰족한 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또 표현해냈습니다.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색연필도 쓰고 수채물감, 구아슈를 쓰기도 합니다. 이 구아슈는 불투명 수성 물감이에요. 물에 녹는다는 점에서 수채화에 가깝고 또 밑그림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유화에 가까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구아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템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템페라는 특별한 이 템페라라는 안료에 액체 보조물을 섞어 그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계란 노른자와 함께 이렇게 섞어서 쓰는 알로에 노른자를 섞어서 쓰는 그런 그런 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는 템페라 기법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 아크릴 물감을 쓰기도 하고 또 유체 물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양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텔, 콜라주. 콜라주는 찢어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인 거죠. 이제 콜라주 기법도 있고, 사진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목파나 동파나 석파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질감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